여러분 안녕하세요. 돈의 본질을 꿰뚫는 남자, 당신의 경제 멘토, 핀플루언서 김프로입니다. 자, 지금 바로 여러분의 스마트폰 화면 한번 열어보시죠. 주식 앱, 코인 지갑, 은행 잔고, 화면에 찍힌 숫자들에 우리는 열광하고 또 절망합니다. 그렇죠? 금리가 0, 1%만 움직여도 중앙은행 총재가 마우스 클릭 한 번만 해도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그 디지털 숫자들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부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거대한 착각을 꿰뚫어 볼 경제적 지혜의 샘물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통찰력에 하는 최고의 투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좀 소름 돋는 진실인데 수천 년 전 고대 제국들은 어쩌면 우리보다 진짜 부가 뭔지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돈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나 기호가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신뢰, 자원, 그리고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 교훈을 까맣게 잊어버림으로써 스스로를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자, 타임머신을 타고 고대 이집트로 가봅시다. 수백 년도 아니고 수천 년을 버텨낸 문명이죠. 이집트의 부는 파라오가 넘치도록 가졌던 황금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부의 원천은 바로 곡물이었어요. 매년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남긴 비옥한 퇴적토는 이집트를 고대 세계의 빵바구니로 만들었습니다. 파라오들은 진정한 권력이 번쩍이는 금속 쪼가리가 아니라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죠. 수확한 잉여 곡물은 오늘날 한국은행의 금고처럼 거대한 국영창고에 보관되었고 금보다 더 철저하게 지켜졌습니다. 흉년이 들어 모두가 굶주릴 때 이 비축된 곡물은 사회를 안정시키고 공급자로서의 파라오라는 신성한 이미지를 강화시켰죠. 부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어요. 식탁 위의 빵이었고 재앙으로부터 확보된 생명이었습니다. 이걸 우리 현실과 비교해 볼까요? 한국은 GDP 순위가 세계 10위권인데 청년들은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하는 건 꿈도 못 꾸고 많은 시민들이 푸드뱅크에 의존합니다. 이집트의 부는 만질 수 있는 것이었고 그 단순함 속에 흔들리지 않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제 로마로 넘어가 보죠. 로마의 천재성은 단순히 정복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복을 안정으로 전환시키는 금융 시스템을 창조했죠. 수세기 동안 데나리우스 같은 로마의 은화는 지중해 전역에서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습니다. 지금의 기축통화 달러처럼요. 갈리아의 상인이든 유대의 상인이든 그들은 주저없이 데나리우스를 받았습니다. 왜? 동전에 찍힌 은의 함량이 진짜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이 신뢰 하나로 로마는 스페인의 올리브유부터 이집트의 곡물까지 시리아의 비단에서 영국의 주석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경제를 하나로 묶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국이 마주하는 치명적인 유혹이 찾아옵니다. 바로 화폐의 가치 저하입니다. 네로 황제 같은 이들이 자원을 더 쥐어짜내기 위해 동전의 은 함량을 줄이고 값싼 금속을 섞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똑똑한 정책처럼 보였겠죠. 동전이 더 많아지니 병사들 월급도 더 주고 더 많은 프로젝트에 돈을 댈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고 신뢰는 좀먹어 들어갔습니다. 3세기에 이르러 로마 경제는 위기에 처했고 인플레이션은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았습니다. 결국 제국은 버티기 위해 무거운 세금과 통제 경제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죠. 어때요?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데나리우스를 원화로, 달러로 바꿔보세요. 이건 고대사가 아닙니다.
똑같은 금융적 실수가 새로운 기술로 반복되고 있을 뿐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내 점심값만 오르는 바로 그 현실 말입니다. 로마는 돈이 진짜라고 사람들이 믿을 때만 작동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이집트는 진정한 부가 환상이 아닌 자원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21세기의 우리는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의 숫자가 식량, 에너지, 신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죠. 고대 제국들이 봤다면 우리의 맹목성을 비웃었을 겁니다. 우리는 곡물과 은 위에 제국을 세웠는데 너희는 모래 위에 경제를 지었구나 라고 말이죠. 로마나 이집트보다 훨씬 이전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이미 돈이 꼭 금속일 필요는 없다는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바빌론 같은 도시에서는 부가 점토판에 기록되었어요. 농부들은 사원에서 곡물을 빌렸고 상인들은 대상 경로를 통해 신용을 연장했으며 빚은 수년간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이건 혁명이었어요. 동전 하나 없이도 부를 기록하고 추적하고 이전할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우리가 잊어버린 중요한 사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빚은 독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통치자들은 주기적으로 부채 탕감을 선포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부담으로 사회가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빚을 없애준 겁니다. 이건 자비로운 행동이 아니었어요.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조치였습니다. 너무 많은 빚이 소수의 손에 집중되면 반란, 기아, 그리고 붕괴로 이어진다는 걸 알았던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영원히 제대로 갚을 수 없을 학자금 대출, 영끌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국채를 떠넘기고 있습니다. 바빌론이었다면 위험을 즉시 알아차렸을 겁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우리 시스템의 균열을 보았을 거예요. 그리스는 이 퍼즐에 또 다른 조각을 더합니다. 철학자와 극작가의 도시 아테네는 단지 사상만으로 제국을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은의 산 위에 앉아 있었죠. 라우리온 은광이 해군에 자금을 대고 병사들에게 급여를 주고 민주주의의 운영 자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테네는 적어도 한동안은 은에만 의존하지 않을 만큼 현명했습니다. 에게해를 가로지르는 무역, 문화 수출, 그리고 델로스 동맹의 곡물 시스템을 통해 부를 쌓았죠. 부는 다양성에서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데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휴브리스, 즉 오만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테네는 거만해졌고 무리하게 확장했으며 결국 동맹국들을 착취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 섬세한 균형은 무너졌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알고 있었지만 잊어버렸던 것은 현대 투자자들이 뼈아프게 배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분산 투자가 진짜 부를 만들고 잡코인 몰빵 같은 집중은 부를 죽인다는 것을요. 그 다음은 몽골입니다. 언뜻 보기에 역사상 가장 금융혁신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들이죠. 말을 타고 피를 흘리며 세워진 유목 제국이 부에 대해 뭘 알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꽤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칭기즈칸과 그의 후계자들은 교역이 흐르지 않는 한 정복은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전의 어떤 제국보다도 실크로드를 안전하게 확보하여 상인들이 수천 킬로미터를 비교적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역참을 세우고 중개망을 구축하고 대상들을 보호했죠. 팍스 몽골리카는 그 과정이 아무리 잔인했더라도 중국, 중동, 유럽을 연결하는 연결성의 황금기를 창조했고 경제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몽골인들은 상품, 아이디어, 그리고 화폐가 자유롭게 순환할 때, 즉 상업의 동맥이 질식하는 대신 보호받을 때 부가 증식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걸 오늘날과 비교해보세요. 분쟁으로 공급망이 중단되고 무역로가 무기화되며 글로벌 신뢰가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을 덮쳤던 요소수 대란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거죠. 우리는 800년 전 말 타던 유목민들이 알았던 것, 즉 안전한 네트워크가 어떤 보물 더미보다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몽골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불편할 정도로 우리 현실과 닮아있는 그림이 보입니다. 빚은 숭배할 것이 아니라 관리해야 합니다. 부는 집중할 것이 아니라 분산해야 합니다. 무역은 약화시킬 것이 아니라 보호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었어요. 제국을 살아남게 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교훈을 잊었을 때 붕괴가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만하게도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제국들을 관통하는 실은 명확합니다. 부는 결코 숫자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은 신뢰, 균형, 그리고 회복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의 곡물창고, 로마의 은화, 바빌론의 부채 탕감, 아테네의 분산, 몽골의 무역 네트워크. 이것들은 모두 충격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들이 부패하고 방치되고 버려졌을 때 붕괴가 뒤따랐습니다. 자, 이제 오늘날 우리 세상을 둘러봅시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명목화폐는 인플레이션을 통해 해마다 그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가뭄, 전쟁, 또는 운송 지연 한 번에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너무나 취약한 식량 시스템. 메소포타미아가 꿈도 꾸지 못했을 수준의 전 세계적인 부채. 하지만 시스템을 리셋할 부채, 탕감의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죠. 한때 번영의 길로 찬양받던 무역 네트워크는 이제 관세, 제재, 봉쇄, 경제 무기화 등 지정학적 전쟁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칭기즈칸이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던 바로 그 상업의 동맥을 오늘날 우리의 지도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대 제국이 알았던 것을 잊었고 그 대가는 이미 쌓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로마의 가치 떨어진 데나리우스처럼 우리의 임금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잉여 자원은 저장되는 대신 낭비되어 곡물 없는 이집트처럼 사회를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빚은 바빌론이 경고했던 것처럼 세대 전체를 쇠사슬로 묶고 있습니다. 공급망은 깨지고 이는 안전한 네트워크가 부 그 자체라는 몽골의 교훈을 되새기게 합니다. 그리고 거대 은행, 기술 독점 기업 또는 정치 엘리트에게 집중된 권력은 아테네의 치명적인 오만을 그대로 비추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이해했던 것은 진짜 부가 풍요의 환상이 아니라 생존의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주식시장 거품은 먹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제재를 가해 가난하게 만든 이웃과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돈으로 제국을 혹은 현대 경제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부는 식량, 자원, 에너지, 가치를 유지하는 돈에 대한 신뢰, 그리고 불평등의 무게 아래 사회가 스스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씁쓸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반들을 깨지기 쉬운 환상으로 대체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부라고 부르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신용에 거품을 만드는 금융공학에 그리고 끊어지기 직전까지 늘어난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집트의 곡물을 파생상품으로 로마의 은을 아무것도 보증하지 않는 종이로 메소포타미아의 탕감을 끝없는 부채노예 제도로 맞바꿨습니다. 이건 현대적으로 느껴지지만 경제사에서 가장 오래된 실수입니다. 즉,
그 뒤에 진짜 부가 없어도 권력이 생존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고대인들의 금융지혜가 원시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돈과 권력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인플레이션과 부채가 침략군만큼이나 확실하게 제국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회복력이 속도나 투기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도요. 교훈은 그들의 시스템을 복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원칙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부를 다각화하세요. 실물 자산의 가치를 이해하세요. 당신을 착취하기 위해 고안된 시스템에 묶어두는 비대 의문을 제기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상을 현실과 혼동하지 마세요.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은 반복된다고 하죠. 그리고 그 운율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잊어버린 모든 제국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우리가 그 경고를 제때 알아차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점을 조금이나마 흔들었다면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역사는 해답을 가지고 있고 저는 여러분이 어디를 봐야 할지 알려드릴 겁니다.